광복 80년 기획 고려인 제1부 백년 나그네 고려인. 고려인이 한국을 떠난 지도 100년이 지났습니다. 비록 한국에서 태어나지는 않아서도 한국인이라는 것을 한산 마음속에 새기고 생활합니다. 우리도 한국인입니다. 카자흐스탄에서 태어난 고려인 사세 최예진. 지금 그녀는 국내의 고려인들을 하나로 묶는 고려인 글로벌 네트워크 이사장이다. 그녀는 어떻게 고려인으로 태어나게 되었는가? 이제 광복 80주년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자. (1937년 8월 21일) 다음과 같은 강제 이주 명령서가 연해주 한인들에게 내려진다. 강제 이주 명령서. 하나, 극동 국경지역의 모든 한인들을 이주시킬 것을 극동지역 전소연방 공산당과 극동지역 내무인민위원회에 제안한다. 하나, 즉각 이주에 착수하여 1938년 1월 1일에 완료한다. 하나, 이주 한인들은 이주 시 자산과 세관, 가축 소유를 허용한다. 하나, 이주민이 남겨둔 동산, 부동산 및 작물의 가치를 보상한다. 하나, 한인들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외 이주를 희망할 경우 출국을 방해하지 않는다. 하나, 소연방 인민위원회의는 이주와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소요와 한인들의 반발, 소동에 대비해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한다. 소연방 인민위원회의 의장 몰로토프, 전 소연방 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장 스탈린. 극비리에 하달된 스탈린의 이주 명령서. 그 내용만 보면 소련 당국에서 고려인들을 이주시키는 데 불편 없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위에 열거한 사항들이 거의 지켜진 것이 없었다. 문건상의 대책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이 같은 문서는 1990년대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개방 정책으로 공개된 것이다. 강제 이주의 전모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면서 중앙아시아의 고려인들과 우리에게 많은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명령서가 내려지고 불과 열흘이 지난 1937년 9월 1일 강제 이주 첫 열차가 출발했다. 연해주 우스리스크 기차역이었다. 그렇다면 스탈린은 왜 고려인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켰을까? 수원대학교 사학과 박환 명예교수다. 스탈린이 강제 이주 명령서를 낸 것이 1937년 8월 21일입니다. 저희가 그 시점에 굉장히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1937년 7월 7일 날 중국으로 침략을 해서 중일 전쟁이 발발합니다. 이 중일 전쟁이 발발하니까 혹시 그 소련이란 국가하고 일본이 이제 또 전쟁을 하게 될지 모르겠다. 스탈린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인가 이제 러시아 사람들이 볼 때 우리 한국인이 굉장히 좀 얼굴이 좀 유사하다. 그래서 좀 비슷하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의 어떤 그 밀정 역할을 할까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국경지대에 있는 특히 우리 한국인들을 좀 멀리 예를 들어서 이제 중앙아시아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이동을 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연해주에 살고 있던 한인들은 일본인과 구분할 수 없어 일본 첩자로 오인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날벼락 같은 강제 이주를 당한 것이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이들이 강제 이주 열차에 실렸을까? 다시 박환 교수다. 시기는 이제 1937년 8월 21일자 명령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 고려인들한테 명령이 하달된 것이 보통 3일에서 7일 사이에 이렇게 짐을 싸서 중앙아시아로 이제 강제 이동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9월부터 12월 사이에 대체적으로 뭐 한 17만 명 이상, 약 18만 명이 이제 강제 이주당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짐짝처럼 화물차로 아주 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주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간은 약 한 30일에서 40일 정도 소요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가장 남쪽 출발 지점이 이제 블라디보스톡입니다. 그래서 블라디보스톡에서 이제 카자흐스탄의 이제 우스도베라는 데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가 이제 거리가 한 6,400km 정도. 총 3만 6천여 가구, 약 17만 명의 한인들이 9월부터 12월까지 넉 달 동안 이렇게 짐짝처럼 실려나갔다. 그렇다면 한인들은 어떻게 해서 그 당시 러시아 연해주에 살게 되었을까? 역사를 돌아보자. 한국외국어대학교 임영상 명예교수다. 19세기 후반 함경도가 조금 땅도 메마른 곳이긴 하지만 우리 그 조선 왕조의 그 가렴주구라고 그럴까요? 이른바 그 삼정의 문란으로 정말 우리 백성들이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오늘날 서쪽은 연변이고 북쪽은 연해주입니다. 계절 농사로 봄에 갔다가 화전 일궈가지고 농사 짓고 가을에 돌아오고 이렇게 하다가 아예 이제 본격적으로 이주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1905년에 그 을사늑약 이후에 우리나라 유효권이 뺏기고 한반도 내에서 의병운동이 일어나는데 의병운동이 놀랍게도 연해주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연해주로 이주한 것은 초기에는 살 길을 찾아가지고 농업 이주했다면 1905년 그 전후로 그 이후로는 의병운동, 독립운동 결국은 그래서 연해주가 해외 독립운동의 최대 기지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1937년 강제 이주 당시 17만 명의 한인들이 이곳 연해주에 살고 있었다. 그리고 스탈린에 의해 강제 이주라는 비극을 맞게 된 것이다. 다시 임영상 교수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때 강제 이주당했던 얘기를 털어놓는 겁니다. 그전까지는 금기사항이었어요. 왜냐하면 스파이 민족으로 왔기 때문에 중앙아시아에서 강제 이주 얘기에 강도 꺼내면 안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감시받았고 또 리더들도 추방당했습니다. 아니면 처형당했어요. 이동하다가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기차역에 내리는 게 아니라 중간에 세워가지고 시체들을 그냥 급하게 다 덮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적어도 사람이 죽으면은 예를 갖춰야 할 텐데 그런 예도 못 갖추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허다해서 우리 한민족의 역사의 최대 비극은 바로 우리 고려인의 강제 이주다. 17만 명이 4개월에 걸쳐 화물열차에 짐짝처럼 실려가는 동안 이동 중 사망자만 550여 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한편 1937년 중앙아시아로 이주한 고려인들은 이듬해인 1938년부터 오늘날의 고려일보라는 우리말 신문을 발행하기 시작했고 여기서 강제 이주의 비극을 이야기하는 문학 작품이 나오기 시작했다. 전라남도 광주 고려인 마을의 월곡 고려인 문화관 김병학 관장이다. 거기는 벽신문이라는 형태가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대자보처럼 신문이 적으니까 대학생인데 대학 사범대 벽에다 밭갈던 아씨에게라는 장편 서정시를 썼는데 이것이 저 밀고가 들어간 거예요. 스탈린 정권의 이주 정책에 반대하고 다시 연해주를 그리워하는 시라고 해가지고 이분이 시베리아 요양소에 끌려가가지고 21년 동안이나 유형생활과 거주지 제한 그리고 59년에 이분이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시가 어떻게 보면 고려인 강제이주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그 알려드릴 수 있는 거고. 밥 갈던 아씨에게 강태수. 밭 갈던 아씨야, 이 가없는 벌판에 땅거미 살며시 기어들어 모두를 거무숙 물들일 쯤 나는 차창에 목을 내밀고 네가 갈던 밭과 네가 뜨락도로에서 내려 기꺼이 걸어가던 그 모습 다시 한번
보고 지어라. 내가 이렇게 차창가에 기대어 속타는 그리움에 시달리는 줄 너는 아느냐 모르느냐? 너는 아마 잠 이루지 못하고 빈 머리맡에 눈을 던지면서 말 못하는 베개나 못살게 구느냐? 너는 문을 열지 말아라. 사랑하는 사람에겐 따로 문이 없다. 이렇게 40여일 6,600km를 달려서 처음 도착한 곳은 카자흐스탄의 우슈토베라는 작은 시골 마을이었다. 다시 박환 교수다.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블라디보스톡에서 출발해서 시베리아 중앙에 있는 노보시비리스크. 그래서 우리 한인들은 노보시비리스크에서 그 남쪽으로 해서 알타이 산맥을 지나서 카자흐스탄 또 우즈베키스탄으로 이동이 되는데, 중앙아시아 지역에 이제 최초로 이주한 지역은 카자흐스탄의 이제 우슈토베라는 그런 지역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명령서에 38년 1월 1일까지 모든 사람들을 이주시켜라. 명령서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사람들이 10월 11월에 그 도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자흐스탄의 우스토베 같은 경우는 영하 3, 40도 떨어지는 아주 그 추운 지역이 되겠고요. 완전히 거기 짐짝처럼 버려지다시피 했고요. 영하 40도의 혹한 속 사람이 살 수 없는 끝없이 넓은 허허벌판에 짐짝처럼 버려진 한인들. 여기 카자흐스탄 우슈토베에 살 사람은 남았고 그 나머지는 다시 열차에 실려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로 벽시처럼 흩어졌다. 이들을 우리는 고려인이라 부른다. 길게 보면 연해주로 농업 이주가 시작된 1860년부터 오늘날까지 160여 년, 가깝게는 1905년 을사늑약 이후 독립운동을 위해 떠난 지 120년. 강제 이주로 흩어진 고려인들은 이렇게 영원한 조국 대한민국을 가슴에 품으며 나그네로 살다가 나그네로 생을 마감한다.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고려인들은 더욱 그렇다. 다시 박환 교수. 우리 한인들 가운데는 이제 스탈린 사망 이후에 계절형 농업이라고 해서 카자흐나 우즈베크에 사는 우리 고려인들이 봄에 우크라이나에 가서 농사를 짓고, 그리고 가을에 추수해서 다시 자신들의 정착지인 카자흐나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오는 이러한 형태의 이제 그 농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91년 12월에 구소련이 붕괴가 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소련 연방이었다가 각각의 독립된 국가가 되다 보니까 자신들이 출발했던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국적은 갖고 있고요. 우크라이나에서는 국적이 없으니까 나그네고,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우크라이나라는 나라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아파도 병원을 못 가고, 또 자식들이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나그네이기 때문에 또 이분들이 또 그 자녀들이 학교도 못 가고, 그런 가운데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사실은 더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에 이제 내몰리게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제 이주의 비극으로 연해주 한인들은 중앙아시아의 고려인이 되었고 나그네의 삶은 100년도 훨씬 넘는다. 그렇기에 강제 이주의 비극은 추억 속에 가물거리기만 한다.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태어난 고려인 4세 최예진 씨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서 옛날 이야기처럼 전해 들은 강제 이주의 추억을 이렇게 들려준다. 할아버지하고 할머니는 그때 어린 시절에 추억이 약간 가물가물하잖아요. 네, 왜냐면 어리니까요. 그래서 7살인데 그래서 기억이 나시는 게 뭐냐. 기차로 정말 이렇게 끝도 없는 그렇게 언제 도착을 할 건지 모르면서 근데 아이들이라서 놀고도 싶기도 하고 그도 못 돼가지고 배고팠던 거밖에 생각이 안 나고, 근데 우슈토베는 도착해가지고 거기는 처음에는 그 고려인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스탈린 강제 이주를 하면서 거기 원주민들한테 카자흐인들한테 이거 스파이들이라고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 형지 사는 분들이 무서워서 다가가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세월이 조금 지나서 보니까 뭐 스파이로 보이지 않아요. 뭐 아이들도 있고 뭐 할머니들도 있고 여자도 있는데 무슨 스파이냐? 조금씩 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현지 가자힌들이 그때는 우리 민족한테 뭐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뭐 아이들이는 뭐 옷도 갖다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 때문에 우리 민족이 많은 도움을 받아서 살아남게 된 거죠. 극도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고려인은 달랐다. 우리 말, 우리 문화, 우리 풍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7살 어린 나이에 우슈토베에 도착한 할머니는 우리 민족의 아리랑을 잊지 않고 불렀다고 한다. 할머니께서는 노래를 많이 좋아하세요. 그 아리랑 노래를 많이 부르셨어요. 아리란 아리란 아라리요 아리란 고개로 넘어간다. 이것도 부르셨고 그 다음에 또 도라지도 부르셨고 도라지 백도라지 그 다음에 제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부르시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 한국에 아마 한반도에 없는 노래 왜냐면 본인들 추억에 남은 건 그냥 보는 대로 자기 고생에 대해서 그런 노래들도 부르셨어요. 네. 여기는 카자흐스탄의 알마티에서 우슈토베로 뻗어있는 고속도로다. 2014년에 완공된 이 도로는 총 길이 1000km로 카자흐스탄 북쪽 알타이 산맥까지 이어진다고 한다. 목적지 우슈토베까지는 약 300km, 자동차로 4시간 넘게 걸린다. 김상욱 알마티 고려문화원장과 최영 프로듀서가 이 고속도로를 달린다. 저게 천산산맥입니다. 동서로 한 2000km 정도 되는 정말 큰 산줄기죠. 저기 한여름에도 저기가 눈을 머리에 이고 있으니까 해발 한 4,000, 5,000 되면요 한여름에도 눈이 녹지 않습니다. 1년 내내 이제 눈이 녹아서 물을 공급합니다. 그 물줄기가 그 중에 한 줄기가 이렇게 1, 2강이 흘러서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걸 이제 댐을 막아서 저렇게 갑작하게 호수가 됐고 저 호수물도 땡겨서 우리 고려인들이 엄청나게 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양파 농사 뭐 이런. 지금 현재는 좀 줄었죠. 지금 현재는 좀 줄었습니다. 왜 줄었냐면은 우리 고려인들이 원체 교육열이 높으니까 자식들은 농사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 고려인들이 도시로 많이 좋은 직장을 찾아 나가고 그 자리를 카자흐인들이 이제 채우고 카자흐인들이 우리한테 배워가지고 양파 농사를 아주 잘 짓습니다. 참 그게. 카자흐스탄 알마티를 떠난 지 약 1시간 반. 우슈토베를 향해 동쪽으로 약 110km 정도를 달렸다. 저 멀리 기찻길 하나가 보인다. 달리던 차를 멈추고 철길 앞에 섰다. 여기 철도가 하나 있네요. 철길. 예. 저 철도가 이제 시베리아 횡단 열차에서 노보시비리스크 갈라져 가지고 우리 중앙아시아를 횡단합니다. 그래서 아랄레로 해서 저렇게 다시 그 러시아 쪽으로 이렇게 기찻길이 놓여 있는 이 철도인데요. 고려인들이 이 철도길이 놓였기 때문에 우리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까지 실제로 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물적인 투대가 만들어짐으로써 실행에 옮겨지는 거죠. 강제 이주가. 철도길을 따라서 이렇게 카자흐스탄에 고려인들이 내리고 뿌려지고 또 이 철도길을 지나서 천산산맥을 보면서 계속 저렇게 갑니다. 이 철도길을 따라가면 결국엔 우즈베키스탄까지 타시켄트, 사마르칸트 그쪽으로 이제 고려인들을 싣고 가게 되고 이제 거기에 뿌리게 되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88년 전인 1937년 고려인 강제 이주의 열차가 달렸던 바로 그 기찻길이다. 역사 현장을 체험하는 가슴 뭉클한 순간이다. 강제 이주 기찻길을 뒤로 하고 다시 동쪽으로 2시간쯤 달리니 드디어 목적지 우슈토베 마을을 알리는 상징탑이 눈에 들어온다. 저기 보세요. 저기 벼이삭 보이시죠? 네네. 여기가 바로 우리 고려인들이 사는 우슈토베 읍내 중에서 초입에 해당되는 원동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 원동 마을에 이 우슈토베의 상징탑 바로 여기 벼이삭이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러니까 고려인들이 농사를 지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벼이삭이다 이런 얘기죠. 예, 여기는 전부 벼농사를 지었습니다. 저 허벌판에 물을 땡겨 와가지고 이런 곳에서 벼농사를 성공시켰죠. 그래서 이 마을의 상징탑의 꼭대기에 보면 저 벼이삭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애들이 놀고 있죠. 조기가 여기 오고 난 그 직후 38년에 바로 문을 연 제레진스키 시골라 학교입니다. 학교 여기. 올해 62세인 남엘레나 선생님, 그 아버지는 고려인 1세로 지난 2012년에 돌아가셨다고 한다. 취재진을 반갑게 맞이한다. Образовалась, но вот это здание в 68 году строили, вот это трехэтажное. А до этого школа вот там была. Сейчас где? 이 학교는 38년도 고려인이 설립되었고 지금 이 건물은 지금 새로 신축한 그 학교 건물인데 68년도에 지어졌고요. 38년도 우리 고려인이 지었던 그 초기 교사 건물은 바로 조기, 길 건너 조기에 그 학교를 지어서 시작했고 지금은 아이들이 안 보이네요. Нет, школьников нет у нас. Утром только экзамен проходит все. потому что каникулы начались у детей. 아, 지금 현재 이제 여름 방학에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없고요. 이렇게 오자마자 학교를 세운 거 고려인들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Ну, когда сюда переселились, первым делом построили школу. 37년도 강제로 당하고 난 뒤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학교부터 짓는 거였습니다. 여기 학교들은 모두 초중고 통합과정으로 12년을 배운다. 도시로 혹은 한국으로 떠나는 학생들이 많아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 학교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바로 88년 전 1937년 강제 이주 첫 열차가 도착했던 우슈토베 역이 있다. 여기가 우슈토베역입니다.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당했을 때 최초 정착지인 바로 우슈토베고 저쪽으로 오면 시베리아입니다. 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발한 기차가 시베리아 횡단선을 따라서 서쪽으로 오다가 노브시비리스크에서 갈라져가지고 이 남쪽 중앙아시아 쪽으로 쭉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조길 따라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거죠. 1937년 9월 말에 첫 기차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10월, 11월, 12월 초순까지 고려인들 17만 5천 명이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많은 집단을 가장 멀리 보낸 사례가 바로 우리 고려인의 강제 이주입니다. 지금 저 보이는 저 화차, 지금 보이시죠? 짐 실는 저런 화차를 두 층대로 나눕니다. 그리고 아래를 또 두 부분으로 나누고 가운데는 화로, 난로를 놓고 그러니까 아래층에 두 가구, 위층에 두 가구. 그래서 저 한 하차에 4가구를 실었답니다. 그러니까 짐, 사람 함께. 그래서 여기를 지나서 우슈토베 최초 정착. 그리고 여기서 남쪽으로 알마티를 지나 우즈베키스탄 타시켄트, 부하라, 사마르칸트를 가게 됩니다. 지금 저 소리가 바로 이 화차에 기관차를 붙이는 겁니다. 쾅 해서 기관차를 붙이고 그 기관차가 이제 이 화차 이 역을 끌고 가는 거죠. 이렇게. 우슈토베 역을 지나 마을로 들어서니 맑은 물이 한가득 차서 흐르는 수로들을 만나게 된다. 황무지나 다름없는 허허벌판을 기름진 눈으로 바꾸어 놓은 바로 그 생명의 젖줄, 기적의 물줄기가 아니었던가. 저기 눈 높인 천산산맥 저기서 눈노을물이 이렇게 흘러서 하나는 카라탈 강이 되고 하나는 1, 2강이 되고 그중에 카라탈 강물을 우리 고려인들이 수로를 파가지고 이렇게 물길을 여기까지 이 허벌판까지 끌고 들어온 겁니다. 이 물 소리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수량이 풍부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이 허벌판이었었어요. 이 마을도 없었고요. 그래서 마을 이름이 원동마을인 겁니다. 우리 고려인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진짜 삽과 곡괭이로 저기 카라탈 강에서부터 해서 이 수로를 하나씩 팠다고 합니다. 이 수로를 보면요 거미줄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황무줄을 다 옥토로 만들었으니 이런 것도 두고 기저귀를 하는 거죠. 드넓은 벌판 사이사이에 거미줄처럼 수로가 이어져 있다. 다시 박환 교수다. 연해지소 오시면서 이분들이 몰래 벽시
그리고 이분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의 족보를 갖고 오셨습니다. 그 당시 이제 이 카자흐스탄이나 이런 지역은요, 하나의 땅이 소금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냐면 원래는 바다였던 지역이라서 소금기가 이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한인들이 일일이 다 씻어내고 그 염기를, 소금기를 빼고 카자흐스탄을 시발로 해서 벽지를 통해서 그 생명의 쌀이 된 것이죠. 그래서 바로 논농사의 어떤 개척자면서 선구자 역할을 했다. 농사의 천재인 고려인은 강인한 생명력으로 중앙아시아의 초원과 갈대밭을 옥토로 만들었다. 그 결과 이른바 사회주의 영웅으로 당시 소련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은 고려인이 무려 209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이제 수로를 따라서 벽시가 뿌려진 논에 도착했다. 여기가 우리 바로 고려인들이 만든 논입니다. 아까 그 수로들, 그 물줄기들을 이렇게 땡겨 와가지고 지금 이 물을 채웠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는 농사를 우리처럼 모내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 직파를 해버립니다. 땅은 원체 넓으니까, 예, 그래서 그냥 벽시를 뿌립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조금 올라오고 있죠. 아하. 그러면 이제 6월, 7월 그 뜨거운 햇살을 받으면 벼가 이렇게 자랍니다. 거의 우리 가슴 높이 이상으로 벼가 자라거든요. 그리고는 8월 말이 되면 이제 물을 빼고 이 땅을, 논을 말립니다. 왜? 기계가 들어가야, 그 콤바인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8월 말부터 9월 초에 여기를 이제 전부 벼 수확을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물을 채우고 벽시를 뿌려놓은 상태입니다. 아, 끝이 안 보이는군요. 네, 이게 한마직입니다. 엄청 한마직이 크죠?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농사 짓는 건 지금 오늘 처음 보거든요. 마치 호수 같으네요. 네, 호수 같죠? 맞습니다. 물을 채워놓으니까 호수 같은데. 이제 여기서 한 2주, 3주만 돼도 이렇게 올라옵니다. 비가 거의 오지 않는 황무지 같은 허허벌판에 수로가 이어져 봄에는 논마다 씨를 훨훨 뿌리고 가을에는 풍년가를 불렀다. 이 고려인들의 풍년가는 어떻게 생겨난 노래일까? 다시 월곡 고려인 문화관 김병학 관장의 설명이다. 이제 우슈토베란 이름은 들어가지 않지만 연해주에서 이제 연속룡이라는 그 유명한 이곡 작가가 1933년에 씨를 활활 뿌려라라는 그 노래 작사 작곡을 했는데, 이게 노동요로서 고려인들한테 아주 널리 인기를 끌었고, 고려인들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농사 짓고 힘들 때 그 노래로 이렇게 애환을 달랬다는 노래입니다. 호수 같은 논들은 저 멀리 마을 끝까지 이어져 있다. 논이 끝나는 지점에서 토구를 파고 살았던 최초의 고려인 정착지를 만나게 된다. 바로 여기가 1937년도에 우리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를 강제 이주돼서 살았던 최초 정착지입니다. 저기가 바로 토구를 파고 살았던 곳입니다. 추운 겨울에 도착했으니까 굴처럼 만들고 그 속에서 살았다는 얘기네요. 네, 그때 이미 이제 집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떤 가족들은 이제 현지 카자흐인들 어떤 마구간 축사 같은데 우선 거기서 첫 해 겨울을 보냈고요. 또 보시다시피 우리 고려인들은 그마저도 없으니까 땅을 파고 토구를 파고 저기 보이는 갈대를 꺾어다가 지붕을 얹어가지고 그 토구를 파고 그 37년 추운 첫 해 겨울을 이겨냈습니다. 여기 이제 토구를 판 원형지에 왔지만 토굴의 흔적은 원형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 같지 않네요. 예, 그게 저도 참 아쉽습니다. 여기 바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37년도 우리 고려인이 팠던 그 토굴 그대로 원형이 여기 있었거든요. 물론 조금 허물어지긴 했습니다만 원형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전에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원형이 훼손되어서 영원히 이제 사라져 버렸습니다. 토구를 파고 무덤에서 살았던 그 당시 고려인들에게는 삶과 죽음의 경계가 따로 없었을 것이다. 그렇기에 고려인들이 첫 발을 내딛었던 이곳이 거주지였고 또 바로 그 옆이 공동묘지다. 참 묘한 게 이 공동묘지 보십시오. 이 바시토비 언덕배기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죠. 이 공동묘지는 지금도 우리 고려인들 여기 묻히십니다.
최근에 돌아가신 분도 여기 묻혀 있고요. 보십시오. 발 아래 저 논이 착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올라가면 비스듬하지 않습니까? 저기서 이제 내다보면은 죽었어도 자기가 지은 농사. 이 농사, 이 논을 바라보면서 여기 이 논이 여기까지입니다. 요 라인까지가 바슈토베 언덕 바로 밑에까지. 바로 밑에까지. 고려인들은 자신이 씨 뿌리고 거두던 드넓은 논을 눈앞에 내려다보며 여기 바슈토베 언덕에서 영면에 들어있다. 묘비를 읽어 내려가는 김상욱 원장. 아유, 여기는 김바벨이구나. 1920년생. 아, 그러니까 17살 때 강제이주를 당했구나. 여기는 블라지미르 김 34년생이니까 3살 태어나자마자 3살 4살 때 강보에 쌓여서 또는 어머니 등에 엎혀서 이곳에 이주를 당해 왔네요. 아, 이건 조응선묘. 이 보세요. 1871년생이세요. 김병학 월곡 문화관장은 일찍이 지난 2007년 여기 바슈토베 언덕에 올라 고려인들의 죽음을 이렇게 애도했다. 바슈토베 언덕에서 김병학. 바슈토베 언덕에 가을바람 불어 까마귀 때 하늘 가득 날아오네. 양만리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까지 이름 없이 피었다 쓰러져간 꽃넉들 모질게 다시 일어나 이 언덕에 질긴 목숨 뿌리 내렸건만 돌보는 이 하나 없이 이른 해를 눌리고 찢기고 밟히고 묻혀 이리도 풀 한 포기 없이 붉은가. 하늘 아래 흰옷 입고 살아온 것이 그 무슨 해를 가리는 죄였던가. 해골처럼 야위어가는 언더가 누굴 기다리다 망부석이 되고 말았더냐. 삼각철판 묘비마다 부릅뜬 눈 시퍼런 울음으로 가슴을 찔러 강제이주 열차 바퀴 아래 깔린 얼굴들 또렷한 늦가을 조각달로 떠오르매 나 아직 꽃다발 엮어드릴 수 없네. 술잔 아직 여기 부어드릴 수 없네. 다만 심장의 피 한 움큼 혼백에 담아 망향가로 바치네. 우슈토베를 떠나 고속도로를 달려 돌아온 여기는 카자흐스탄의 옛 도시 알마티다. 알마티는 고려인의 도시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다시 알마티 고려문화원 김상욱 원장이다. 네, 저희는 지금 알마티 시내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 병풍처럼 둘러싸인 산이 보이네요. 예, 저게 바로 우리 1년 내내 만년설 머리에 이고 있는 천산산맥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바로 여기 우리 알마티, 고려인의 도시 알마티가 있는 겁니다. 지금 보이는 이 건물도요, 우리 고려인 건축가의 작품입니다. 이게 공화국 궁전이거든요. 예. 아하.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카자탄 호텔도, 그리고 저 왼편에 있는 저기 소년궁전도 우리 고려인 건축가의 작품입니다. 특히나 이 두 건물은요, 공화국 궁전과 우리 카자탄 호텔은 우리 알마티의 랜드마크입니다. 그래서 알마티는 고려인의 도시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고려인이 그러니까 우수한 민족이네요. 여기 다민족 국가 아닙니까? 그렇죠. 124개 민족이 우리 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다민족 국가이고요. 다민족 다종교 국가인데 그중에 우리 고려인들이 실제로 인구 측면에서는 0.6%밖에 차지 안 합니다. 1%가 채 안 돼요. 전체 인구 구성 중에서. 그런데
각 사회 각각 분야에서 원체 두각을 나타내니까 마치 우리 고려인 집단이 전체 인구에서 한 20% 정도 차지하는 줄로 착각을 해요. 어딜 가나 고려인들이 다 있으니까. 카자흐스탄의 제일 부자는 바로 우리 고려인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 세계 자산 순위 상위 50등까지 50위까지의 그 순위를 매겨봤을 때 자산가 순위를 매겨봤을 때 그중 8명이 또 고려인이에요. 50위 안에 8명이나 들어가니까 어깨가 쫙 펴지겠네요. 네, 어깨가 쫙 펴집니다. 카자흐스탄의 인구는 약 1,800만 명, 카자흐인을 비롯해 120여 개의 인종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다. 여기에 고려인은 약 1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0.6%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 나라는 고려인의 나라요, 알마티는 고려인의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여기서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에서 이렇게 고려인들의 지위가 높아진 것은 한마디로 역사적 조국인 대한민국이 잘 살기 때문이다. K-팝을 비롯한 K-컬처는 그 인기가 대단하다. 그래서 우리말을 배우는 열기 또한 더욱더 뜨겁다. 전 카자흐스탄 국립대 한국학과 이현경 교수다. 알마타에는 한국교육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알마티 한국교육원이 있습니다. 1년에 제가 듣기로 2,000명 이상 등록하고 있는데요. 사이트가 한 3분 만에 다 닫힌다고 해요. 신청 사이트가. 그런데 그 이유는 뭘까요?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겠죠. 1981년에 개방되기 전까지는 카자흐스탄을 몰랐잖아요. 한국에 대해서. 근데 그 이후로 텔레비전이라든지 뉴스를 통해서 지금은 또 유튜브라든지 어떤 인터넷을 통해서 한국에 대해서 많이 접하고 있고 또 항공도 아주 자주 운행하면서 한국에 왔다 갔다 하는 인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을 많이 알게 됐고 특히 K-팝이라든지 K-한류들이 이게 아주 다양하게 전파되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니까 한국어를 더 많이 공부하게 되겠죠. 한국에 가고 싶고 또 한국에 가서 정착하고 싶어하는 우리 4세 고려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한국어뿐만 아니라 K-푸드에 대한 인기도 예외일 수 없다. 알마티의 전통시장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가 지금 재래시장에 와 있습니다. 질로니 바자르라고 하는 다민족별로 파는 물건이 다 다릅니다. 여기부터 우리 김치 골목이 시작됩니다. 아하, 그렇군요. 네. 콩나물, 두부, 뭐 찰뜨기, 된장. 이 보십시오. 당근 채김치. 별게 다 있다. 이거 고사리. 고사리 채.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는 이게 우리 고린들만 사 먹는 게 아니라 여기 살고 있는 러시아 사람, 카자흐 사람들도 우리 가레스키 샐러드를 아주 좋아합니다. 이 보세요. 러시아 사람, 카자흐 사람 다 아니 류비였다 날씨. Да, кушают, да. TV, вот TV, чарту, потом сунда, 칭пень, они берут, кушают. 러시아 사람, 카자흐 사람들이 다 이 두부, 정편이, 찰떡이, 순대도 사서 먹고 한다. 두부, 절편, 순대, 떡볶이. 이제 이런 음식들은 고려인만의 것이 아니다. 카자흐스탄의 인기 메뉴가 되었다. 시장 내 잡화상에서도 한국 제품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고려인 동명옥 씨의 자랑이다. 그 여기가 시장 내 잡화상이네. 없는 게 없어. 보니까 뭐 우리나라 간장, 고추장, 한국 게 다 있어요. 된장. 오이, 이제도 모르지. 한국 거 들여왔으면 좋겠는데 한국에서 오는 시간이 걸려요. 그렇지. 예, 생 물건이 들어안 왔대요 여기로. 그리고 저기 보니까 전기밥솥도 있네요. 예. 저것도 팔아요? 팔아요. 한국 게 최고예요. 아주 좋은 제품 한국 거. 중국 상점에 저기를 가라면 시태요. 한국이 이리 와요. 이게 상점에 거 싸겠다고. 최고예요. 최고예요. 강제 이주 당시 생존을 위해 고려인 1세들은 러시아어만 사용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말을 잊어버렸다. 하지만 이들의 핏줄 속에는 면면이 한국인의 DNA가 흐르고 있다. 이 같은 한민족의 전통과 문화를 지키게 한 1등 공신은 고려극장이다. 여기가 카자흐스탄 국립 아카데미 고려극장입니다. 국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카자흐스탄 국립 그리고 아카데미라고 붙은 것은 아카데미 칭호를 받았습니다. 카자흐스탄에 이제 소수민족 극장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 러시아 극장, 그리고 우리 고려 극장, 그리고 위구르 극장
그 극장이 아카데미 칭호를 받았어요. 아카데미 칭호를 받은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칭호입니다. 여기는 고려극장의 역사가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박물관입니다. 여기 보시면 1932년도에 연해주, 고려말로는 원동, 멀리 있는 동쪽, 원동 그 소인극장이 중심이 되어져서 고려극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고려극장. 물론 고려극장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다. 1937년 강제 이주 열차에 실려 고려인들과 함께 이곳까지 온 홍범도 장군. 극장 로비에 장군의 커다란 초상화가 걸려있다. 그의 흔적을 여기서 만날 수 있었다. 올해 3월 25일부로 홍범도 동지를 고려극장에서 월급 100루블의 임시경비원으로 일을 한다. 홍범도 동지의 3월 21일 신청에 의해 실시. 1939년 3월 21일. 홍문병이 1868년생이니까 이때 이미 71세입니다. 그렇군요. 네. 71세 되던 해 3월 21일에 취직을 하게 되는 거죠. 청산리 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 조국의 광복을 미쳐보지 못한 채 그는 1943년 나그네로 살아온 이곳 카자흐스탄에서 눈을 감았다. 그런데 여기 카자흐스탄에는 홍범도 이외에도 나그네로 살다가 생을 마감한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이 많다고 한다. 이들을 돕기 위해 일찍이 1997년 독립이라는 단체가 결성되었고 오늘날의 독립유공자 후손회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74세인 박다지아나 회장. 그녀는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상한 연해주 동포의 대부 최재형의 손녀다. В Казахстане проживает порядка 550 потомков борцов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Кореи. Всего мы сейчас насчитываем потомки 20 борцов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Кореи. 지금 카자흐스탄에는 550여 명의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지금 현재 살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해마다 독립유공자 후손회에서 달력을 만드는데 그 달력에 나와 있는 독립유공자 20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후손들입니다. Еще надо сказать, что такое совпадение, что сам Чо Джи Хён родился 15 августа 1860 года. И так совпало, что с днем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Кван Бакчоль, да? 네, 다 아시다시피 광복 80주년이고 또 우리 그 최재형 할아버지는 1860년 8월 15일에 태어나셨어요. 광복절이 생일이네요. 그렇죠. 네. 네. 그랬어요. 광복절이 생일입니다. 이제 2025년 강제 이주 88년 그리고 광복 80년을 맞아 카자흐스탄 고려인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불러본다. 먼저 1860년 8월 15일 출생, 광복절이 생일인 독립운동가 최재형, 그리고 민경호, 황경섭, 이동휘, 최만학, 개봉우, 오성묵, 김경천, 차성룡, 한창걸, 최고래, 김미하일, 이영호, 이괄, 황운정, 최봉설, 최성학.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을 기억해야 한다. 홍범도.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충청북도 제천시의 협찬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잠시 후 정관용의 시사본부 2부가 이어집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제2부 고려인의 귀향이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을 바랍니다.